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인물은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명, 끝까지 복권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조선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요. 대역죄인으로 몰려 사지가 찢기는 거열령을 당했고 그의 아버지 무덤까지 파헤쳐졌으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은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그의 시신조차 아무도 거두지 못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바로 홍길동전이죠. 조선시대 최초의 한글 소설을 쓴 천재 작가이자 중국에까지 이름을 날린 문장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정말 역모를 꾀한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혁명가였을까요? 오늘은 조선 왕조가 천지간의 괴물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던 남자 허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8세의 허균이 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역모라는 엄청난 죄목을 뒤집어 쓴 사람인데 정작 본인에게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신문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만 신문하고 허균 본인은 의금부에 갇혀 있었을 뿐이죠. 더 기막힌 건 뭐냐면요. 허균은 그동안 동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잠깐만 참고 지내면 나중에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끌려 나와 보니 사형 집행이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조사받으러 간다고 해서 갔더니 갑자기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허균은 경악해서 소리쳤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있소.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형 집행 직전에 결안서에 강제로 서명까지 하게 됩니다. 허균이 붓을 집어던지며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렇게 허균은 사지가 찢기는 거열령을 당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은 연좌되어 처형당했고 아버지 허엽의 무덤까지 파헤쳐졌습니다. 허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 했던 거죠. 그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내팽개쳐졌고 아무도 감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 아전이 불쌍히 여겨 머리라도 거두려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신문당할 정도였으니까요. 상상해보세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 제대로 된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역모를 꾀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허균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이참의 신복이었던 허균이 갑자기 역모를 꾀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더구나 허균의 딸은 광해군의 아들, 그러니까 세자의 후궁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의 며느리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굳이 위험한 역모를 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 결정적인 건 신문 과정에서 현흥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전후의 흉서는 모두 신이 한 짓으로 허균은 모르는 일입니다. 단지 신만을 정형하소서. 허균이 죽는 것은 억울합니다. 공모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의정 박홍구를 비롯한 신하들은 당장 허균을 죽여야 한다고 난리였죠. 광해군조차 그래도 신문은 하고 죽여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이첨은 이렇게 답합니다. 도당들이 모두 승복했으니 달리 물어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을 잡아내어 도성의 백성들이 기뻐 날뛰고 있으니 즉시 정형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다시 묻는다면 그는 반드시 잠깐 사이에 살아날 계책을 꾸며 다시 함부로 말을 낼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신문하면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아예 입을 막아버리자는 거죠.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도 온건파였던 기자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로부터 형신도 하지 않고 결안도 받지 않은 채 단지 공초만 받고 사형으로 나간 죄인은 없었으니 훗날 반드시 이론이 있을 것이다. 결국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허균이 이이참의 수족 노릇을 하다가 뭔가 돌발 행동을 해서 이이참에게 부담이 되자 토사구팽 당한 거라고요. 실제로 허균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게 이이참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안 그래도 반대파가 많은데 허균 때문에 자신까지 비판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허균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조선왕 조실록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옵니다. 한 관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허균은 천지간의 한 괴물입니다. 어찌 이 일개의 괴이한 도깨비 같은 놈을 용납하여 제 멋대로 야유하며 변덕부림을 이와 같이 극도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까? 풍기를 물랑케 하고 행실을 더럽게 하여 다시 사람의 도리라곤 없고 요망한 일을 일으키고 참언을 만드는 것이 그의 특기입니다. 허균의 누나 허난설원의 남편 쪽 친척이었던 신음은 더 직설적이었죠. 허균은 사람이 아니다. 생김새 또한 좋지 않으니 필시 여우뱀, 쥐등의 정령일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허균이 뭘 했길래? 사실 허균의 죄목을 나열해보면 정말 조선시대 양반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첫째, 신음이 허균을 처음 괴물이라고 부른 건 1606년 의주에 함께 갔을 때였어요. 신음이 보니까 허균이 날마다 고서를 외우는데 유교 경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불교, 도교 등 온갖 사상의 책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양반이라면 성리학 외에는 사교로 취급했는데 허균은 가리지 않고 다 공부했던 겁니다. 둘째, 허균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귀었어요. 양반, 서얼, 심지어 기생과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부안의 명기 임해창과는 10년 넘게 문예 교류를 했는데 육체적 관계없이 순수하게 시와 음악으로 소통하는 친구였죠. 요즘으로 치면 남녀가 순수한 친구로 지낸다는 게 뭐 이상할 게 없지만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셋째, 허균은 너무 솔직했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스스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저는 일찍이 엄한 훈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굴며 저도 모르게 경박한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노래까지 지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이 허겁지겁 다 가는 길을 옥마는 안 따르고 남들은 고생으로 여기는 것을 옥마는 달갑게 여긴다면 완전히 나는 내 길을 간다 선언이죠. 허균은 1569년 강원도 강릉의 사천진리 에일당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릉 바닷가 근처의 한적한 마을이었죠. 아버지 허엽은 동인의 실세였고 어머니는 강릉 김씨로 예조판서를 지낸 김광철의 딸이었습니다. 완전 명문가 집안이었던 거예요. 집안 분위기도 특이했어요. 아버지 허엽이 워낙 독특한 사람이었거든요. 초당 두부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고 박식하지만 학문의 깊이는 얕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유명한 퇴계 이황조차 만약 그 친구가 학문을 하지 않았다고 실토한다면 참 거짓없는 사람이라 할 텐데라고 비꼬았을 정도니까요. 허엽은 또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묘지였는데 이게 토끼를 뜻하는 말로 방위로는 정동 쪽이에요. 동인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별명이죠. 아버지의 이런 성향이 허균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허균의 형제들입니다. 허씨 오문장이라고 불렸는데 아버지 허엽, 이복형 허성, 동복형 허봉, 누나 허난설원, 그리고 허균까지 모두 문장에 뛰어난 천재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 집안에서 작가가 5명이나 나온 셈이죠. 하지만 이 집안에는 묘한 불운이 따라다녔습니다. 허봉은 율곡 이일을 탄핵했다가 유배를 갔고 금강산 근처에서 병으로 38세에 요절했어요. 허난설원은 두 자식이 죽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2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엽은 경상감사로 있다가 너무 호색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상주에서 객사했죠. 그나마 장남 허성이 좀 나았지만 훈명도 받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허균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역적으로 몰려 거열형을 당했죠. 허균은 어렸을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5살에 글을 읽기 시작했고 9살에 이미 시를 지었는데 그 수준이 어른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어요.
유몽인이라는 당대 문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세의 능히 시를 지었는데 작품이 아주 좋아서 여러 어른들이 칭찬하며 이 아이는 나중에 마땅히 문장하는 선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허균의 이모부 우성전만은 다르게 봤대요. 훗날 그가 비록 문장에 뛰어난 선비가 되더라도 허씨 문중을 뒤엎을 자도 반드시 이 아이일 것이다. 놀랍게도 이 예언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허균의 교육은 독특했어요. 동복형 허봉이 스승을 붙여줬는데 그 스승이 바로 송곡 이달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의 천재학자였죠. 요즘으로 치면 명문대 교수님한테 개인 과외를 받은 셈인데 더 특이한 건 누나 허난설원도 함께 배웠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여자에게 글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거든요. 둘이 함께 공부하던 에피소드가 재미있어요. 어느 날 허균이 시를 지어서 누나에게 보여줬는데 여인이 흔들어 그네를 밀어보낸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허난설원이 말했죠. 잘 지었다. 다만 항구가 잘못되었구나. 허균이 어떤 어구가 잘못되었는가? 라고 묻자 누나가 붓을 들어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문 앞에는 아직도 애간장을 태우는 사람이 있는데 백마를 타고 황금채찍질하면서 가버렸다. 어때요? 누나의 첨삭이 훨씬 감성적이고 스토리가 있죠. 이런 식으로 두 천재 남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랐던 겁니다. 하지만 허균의 청년기는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1580년 허균이 11살 때 아버지 허엽이 상주에서 객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지내야 했죠. 상복을 벗자마자 1585년 16살에 초시에 급제하고 안동 김씨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3년 뒤인 1588년 허균이 19살 때 동복형 허봉이 죽습니다. 허봉은 율곡 이의를 탄핵했다가 귀양을 갔다가 풀려났는데 금강산 근처에서 황달과 폐렴으로 병사한 거예요. 허균에게 스승을 소개해주고 함께 시를 논하던 친형이었는데 말이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해에 찾아왔습니다. 1589년 허균이 20살 때 누나 허난설원이 죽은 거예요. 두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허균은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했어요. 나중에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나의 누님은 현숙하고 문장도 지녔으나 시어머니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고 또 두 자식까지 잃어 마침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늘 생각하면 몹시 슬퍼하길 마지 않는다. 형과 누나를 1년 사이에 연이어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더구나 둘 다 허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허균이 나중에 누나의 시집을 간행한 것도 형을 위해 추모글을 쓴 것도 모두 이런 애틋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허균은 23살이었어요. 어머니와 부인, 어린 딸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는데 가토 기요마사의 일본군을 피해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피난길에서 부인 안동 김씨가 단천에서 처사들을 낳고 사망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마저 전쟁 중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전쟁 한가운데서 부인과 처사들을 동시에 잃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을까요? 게다가 몇 년 전에는 형과 누나를 잃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허균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병을 일으키려 했어요. 이복형 허성이 강원도 순무어사가 되자 허균도 함께 강원도에서 의병을 모으려 했습니다. 비록 제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이 공로로 나중에 선무원 종공신 1등에 녹훈됐어요. 더 흥미로운 건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 때 허균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당시 광해군은 세자였는데 허균이 선산 김씨, 그러니까 동인의 거두 김효원의 딸과 재혼한 덕분에 광해군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것도 나중에 위성원 종공신 2등에 책록됐어요. 전쟁 중인데도 허균은 문장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594년 25살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했어요.
13명 중 세 번째였으니 거의 장원급이죠. 그리고 3년 뒤인 1597년에는 문과 중시에 장원 급제했습니다. 5명 중 1등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 연속으로 합격한 셈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허균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접반사가 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교부 의전 담당관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허균은 여기서 단순히 접대만 한 게 아니라 명나라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교류했어요. 특히 1598년에는 명나라 문인 오명제를 만났는데 이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허균이 오명제에게 누나 허난설원의 시 200여 편을 보여줬거든요. 오명제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뛰어난 시를 조선 여성이 썼단 말인가? 그래서 바로 명나라에서 편찬하는 조선시선과 열조시선에 실었습니다. 그 결과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에서 대대적인 히트를 쳤어요. 난설원의 시는 하늘에서 떨어진 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다. 이태백을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극찬까지 나왔으니까요. 허균의 입장에서는 일찍 죽은 누나를 이렇게라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논란이 있어요. 허난설원이 죽을 때 유언이 뭐였냐면 내가 쓴 문집을 전부 불태워 없애달라였거든요. 그런데 허균은 이 유언을 어기고 시집을 간행한 거죠. 1608년에 쓴 난설원집 서문에서 허균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녀가 없다 보니 평생을 저술하여 매우 많은 글을 지었지만 유언에 따라 불태워버렸다. 전하는 작품은 매우 적으나 모두 동생 균이 베껴서 적어놓은 것에서 나왔다. 그것이 오래되었고 더구나 망실되거나 화재를 입을까 걱정이 되어 이에 나무에 새겨 널리 전하는 바이다. 허균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해요. 누나의 천재적인 재능을 이대로 묻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죽은 사람의 유언을 어긴 것도 사실이고 더구나 이 시집이 나중에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허균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기생 임해창과의 관계입니다. 1601년 허균이 32살 때 전운 판관이 되어 전라도로 내려가던 중 부안에 머물게 됐어요. 비가 많이 와서 발이 묶였는데 그곳에서 계랑이라는 예명을 가진 임해창을 만난 겁니다. 허균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검은고를 뜯으며 시를 읊는데 생김새는 시원치 않으나 재주와 정감이 있어 함께 이야기할 만하여 종일토록 술잔을 놓고 시를 읊으며 서로 화답했다. 요즘 말로 하면 외모보다는 내면과 재능에 끌렸다는 거죠. 둘의 관계는 정말 특이했어요. 기생과 양반이 만났으니 당연히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시와 음악으로만 교류한 거예요. 임해창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 유희경에 대한 사랑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유희경과 임해창은 나이 차이가 아버지와 딸 정도였고 자주 만나지도 못했대요. 그럼에도 임해창은 정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허균은 임해창이 죽기 1년 전인 1609년에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복례산의 가을이 한창 무르익었으리니 돌아가려는 흥취가 도도하오. 아가씨는 반드시 성성 옹허균 자신이 시골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웃을 걸세. 그 시절에 만약 한 생각이 잘못됐더라면 나와 아가씨의 사귐이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그토록 다정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와서야 풍류객 진회에는 진정한 사내가 아니고 망상을 끊는 것이 몸과 마음에 유익한 줄을 알았을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진정한 친구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조선시대에 이런 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놀랍죠. 1610년 임해창이 죽자 허균은 애도시를 썼습니다. 신묘한 글귀는 비단을 펼쳐놓은 듯 청아한 노래는 가는 바람 멈추어라. 복숭아를 딴 죄로 인간의 귀양 왔고 선약을 훔쳤던가 이승을 떠나다니. 임해창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로 비유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나는 그 재주를 사랑하여 교분이 막역하였으며 비록 담소하고 가까이 지냈지만
난의 경에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가도 변하지 않았다. 허균은 평생 이 우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신분과 성별을 넘어선 순수한 지적 교류. 이게 허균이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관계였던 거예요. 허균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책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스스로를 완전한 책벌레라고 불렀을 정도죠. 한정록에서 허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던 책을 읽을 때에는 마치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고 이미 읽은 책을 볼 때에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 나의 천성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즐거워하나 언행에 허물이 있을까 저어되니 이 책들이나 의지에 문을 걸고 늙으리라. 책이 친구라니 정말 책벌레답죠. 그런데 허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1604년 중국에서 구입한 책 1만 권을 보관하기 위해 강릉의 경포호수 옆에 있는 아버지 가옥 근처 별장 건물을 호서장 서각이라고 이름 짓고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누구나 빌려볼 수 있게 개방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개인이 도서관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셈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최초의 사설 도서관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허균은 성소부부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신으로 가게 되어 육경, 사자, 성리대전, 좌전, 국어, 사기, 문선, 202보한 유구양수의 문집, 사륙통감 등의 책을 연시베이징에서 구해가지고 돌아왔다. 이를 고을의 별장에 누각 하나를 비우고 수장하여 고을의 여러 선비들이 만약 빌려 읽고자 하면 나아가 읽게 하였다. 이로써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책을 좋아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지식을 나누려 했던 거죠. 이게 허균의 철학이었어요. 재능과 지식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현재 호서장서각 건물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지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허균이 단순한 문장가가 아니라 교육자이자 개혁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균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건 서얼들과의 교류였습니다. 1607년 허균이 38살에 공주 목사로 부임하면서 서양갑, 심우영 같은 서얼들과 친해졌어요. 이들은 나중에 강변치루라는 모임의 일원이 되는데 이게 결국 허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서얼이 뭐냐면요. 양반의 서자나 첩의 자식을 말해요.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첩이면 관직에 나갈 수 없었죠. 요즘으로 치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 거예요. 서양갑만 해도 양반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벼슬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1608년 서양갑은 같은 처지의 심우영, 이경준, 김평송과 함께 연명으로 상소를 올렸어요. 서울도 관직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당연히 거절당했죠. 상상해보세요. 능력도 있고 공부도 했는데 오직 태어난 이유만으로 평생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허균은 이들의 처지에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쓴 유제론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함은 본래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은 고귀한 집안의 태생이라 하여 그 성품을 풍부하게 해주지 않고 미천한 집안의 태생이라고 하여 그 품성을 인색하게 주지만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재능은 타고나는 신분과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 서얼이든 천민이든 능력이 있으면 등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아시겠어요? 허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편지에서 서얼 심우영을 내 친구 심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반이 서얼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 회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허균의 제자 이식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허균과 박엽 등은 수호전을 너무도 좋아한 나머지 적장의 별명을 하나씩 차지하고서 서로 그 이름을 부르며 장난을 쳤다. 그런가 하면 허균은 또 수호전을 본떠서 홍길동전을 짓기까지 하였는데 그의 무리인 서양갑과 심우영 등이 소설 속의 행동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다가 한마을이 쑥밭으로 변하였고 허균 자신도 반란을 도모하다가 복주되기에 이르렀다.
이 기록대로라면 허균이 홍길동전을 쓴 건 1612년경 서울 친구들과 교류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배경지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전라북도 부안의 정사암터예요. 임해창을 만났던 그 부안이죠. 홍길동전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로 태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그래서 집을 나가 의적이 되어 탐관 오리들을 혼내주고 결국 이상향 율도국을 세운다는 이야기죠. 이게 허균의 바람이었을 거예요. 신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던 거죠. 물론 홍길동전의 저자가 정말 허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허균은 한문에 능한 문장가였는데 이 소설만 한글로 쓰여졌거든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허균이 명나라 문인 오명제의 조선시선에 한글로 쓴 시를 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균이 한글로 글을 쓸 줄 알았고 또 실제로 썼다는 증거가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식의 기록은 명확합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단언하고 있으니까요. 이 식은 허균의 제자였고 허균이 죽은 직후에 이 글을 썼어요. 허균을 비판하기 위한 글이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쓸 이유는 없었죠.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는 대부분 허균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허균이 정말 위험한 인물로 찍힌 건 그의 글 때문이었어요. 특히 호밀론이라는 글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홍수나 화재, 호랑이, 표범보다도 훨씬 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려먹음은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그리고 백성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항민, 원민, 호민. 항민은 그냥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 원민은 불만을 품은 사람들, 그리고 호민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허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민은 나라의 허술한 틈을 엿보고 일의 형세가 편승할 만한가를 노리다가 팔을 휘두르며 밭두렁 위에서 한 차례 소리 지르면 저들 원민이란 자들이 소리만 듣고도 모여들어 모의하지 않고도 함께 외쳐대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참다 못하면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위정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힘이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왕조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더 놀라운 건 허균이 욕망을 긍정했다는 겁니다. 수남집에 기록된 허균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녀 간의 정욕은 하늘이 준 것이고 윤리와 기강을 분별하는 일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성인보다 높으니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하늘이 준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억압하지 말자는 거죠. 성리학에서는 욕망을 억제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허균은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조선의 유학자들이 허균을 괴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허균은 또 명나라 사상가 이지의 분서를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1615년에 쓴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맑은 아침 대머리 늙은이가 책 태워도 그 돈은 아직도 다 타지 않고 남아있네. 저 불교와 이 유학은 깨달음이 한 가지인데 인간의 세상은 멋대로 떠들어서 시끄럽네. 이지는 중국에서도 이단으로 몰려 투옥되어 자살한 급진적 사상가였어요. 그런 사람의 책을 읽고 불교든 유교든 깨달음은 같다고 주장한 거죠. 조선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진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1613년 허균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개축옥사예요. 허균과 친했던 서울 친구들 서양갑, 심우영 등 강변치루 일원들이 영모 혐의로 체포되어 모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10년 가까이 함께 시를 나누고 세상을 바꾸자고 꿈꾸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더 끔찍한 건 허균도 이들과 친했기 때문에 언제든 연루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허균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합니다.
과거 시험 동기였던 이이참의 편에 선 거예요. 그리고 폐모살제, 그러니까 임목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에 선봉장이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선 거죠. 하지만 이게 허균의 본심이었을까요? 허균의 외손자 이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목대비를 폐하자는 의논에 끼어든 것은 본심이 아니었으므로 즉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1615년과 1616년 사이에 쓴 을병조천록을 보면 허균의 고독과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텅 빈 우주 아랄이 부서져 가라앉아 외로운 삶의 세월 이미 캄캄 어두워져 섬돌에 설이 엉겨 남학신에 묻어나고 창가로 달빛이 찬 이불로 스며드네. 잔병동이 이 사람은 아직도 묻지 못해 시짓기 어려워서 밤중까지 신음하네. 외로이 앉은 자세 쓸쓸하고 조용하니 벼슬을 그만두고 또 놀고픈 마음이네. 자신의 삶을 캄캄 어두워진 외로운 삶이라고 표현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이게 당시 허균의 진짜 심정이었을 겁니다. 친구들은 다 죽고 자신은 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매일 외로움과 자책감에 시달렸겠죠. 그런데 허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이참의 수족이 되어 임목왕후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몇 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더 이상한 건 그 과정에서 허균이 하인준 등 사람을 시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유구국인들이 쳐들어온다. 여진족이 압록강을 넘어온다.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한양 도성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교계를 끌어들여 봉기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역모를 꾀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허균의 딸은 광해군의 아들 세자의 후궁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의 며느리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이 굳이 위험한 역모를 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권력의 핵심에 있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허균이 뭔가 돌발 행동을 계속하니까 이이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거라고요. 안 그래도 반대파가 많은데 허균 때문에 자신까지 비판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이참이 허균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거라는 겁니다. 결정적 계기는 허균의 제자 기준격이 상소를 올린 거였어요. 허균이 위험한 사상을 품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원래 기준격의 아버지 기자헌은 허균의 친구였는데 불교에 심취해서 아들 기준격을 허균에게 보내 글을 배우게 했어요. 그런데 허균이 기준격 앞에서 언행을 조심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준격은 허균의 위험한 생각들을 다 알게 됐죠. 그런데 허균이 기자헌을 공격해서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폐모론에 반대했다는 이유였죠. 아버지를 유배 보낸 스승에게 제자가 경로한 겁니다. 그래서 상소를 올린 거고요.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허균이 체포된 건 1618년 8월이었어요. 하인준이라는 부하가 불심 검문에 걸리면서 계획이 탄로난 겁니다. 허균은 의금부에 갇혔지만 제대로 된 신문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만 신문했죠. 더 기막힌 건 허균은 이이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잠깐만 참고 지내면 나중에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허균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이참의 신복이었으니 설마 자신을 죽이겠냐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8월 24일 갑자기 허균을 끌어냈습니다. 형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나왔다가 사형 집행이라는 걸 알고 허균은 경악해서 소리쳤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 광해군조차 그래도 신문은 하고 죽여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이참을 비롯한 신하들이 난리였습니다. 즉시 죽여야 합니다. 다시 묻는다면 그는 반드시 잠깐 사이에 살아날 계책을 꾸며 다시 함부로 말을 낼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허균이 입을 열면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아예 입을 막아버리자는 거였죠. 결국 광해군도 어쩔 수 없이 허락했고
허균은 형 집행 직전에 강제로 결안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붓을 집어던지며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허균은 48년 10개월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으로요. 그의 아들들은 연좌되어 처형당했고 딸은 세자의 후궁이었지만 폐위됐습니다. 아버지 허엽의 무덤까지 파헤쳐졌고 허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지워졌죠. 허균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내팽개쳐졌고 아무도 감히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 아전이 불쌍히 여겨 머리라도 거두려다가 군인들에게 잡혀 신문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허균의 무덤은 없어요. 가묘만 있을 뿐이죠. 더 끔찍한 건 허균의 후손들이 겪어야 했던 일입니다. 허균의 아들 허갱은 1618년 아버지가 처형될 때 겨우 12살이었어요. 3대 구족을 멸하는 대역죄인의 아들이니 당연히 죽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도망쳤습니다. 조령을 넘어 영천의 정씨 집에 있다가 몇 년 후에 울산의 고씨 집에 훈장으로 세상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허균의 직계 후손임을 숨기기 위해 남의 족보에 끼어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양천 허씨가 아니라 다른 허씨 가문의 복례 공파로 들어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성을 바꾸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 허균의 직계 후손 허성엽은 2000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대 구족을 멸할 그런 죄목이시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산의 아들이라 살아남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복례공으로 끼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복례공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300년 이상 남의 족보에 끼어 살았어요.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었겠어요. 자기 조상의 이름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더 놀라운 건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예요. 허균을 처형한 책임이 있는 광해군과 북인이 몰락했죠. 그러면 당연히 허균도 복권될 것 같지만 아니었어요. 연려실 기술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무신년 이후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와 연좌되어 귀양간 사람을 모두 풀어주었으나 오직 허균 등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였다. 허균과 관련 있던 사람들은 다 복권됐어요. 유몽인, 박승종, 정도전, 박엽 같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정인홍처럼 북인의 거두도 복권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허균만은 조선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복권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 이희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인데도 조선시대의 충신으로 인정받았죠. 유교 이념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허균은 달랐어요. 유교를 정면으로 반대했거든요. 이념적으로 인정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순한 당쟁 희생자가 아니라 변혁을 꾀한 인물이었으니까요. 허균이 복권된 건 1999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죽은 지 381년 만이에요. 강릉시에서 허균의 후손들이 모여 허균의 억울함을 풀고 복권을 선언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 허균을 연구한 장정용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병난과 정쟁이 격심했던 조선시대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탁월한 식견을 제시하며 정치사회적 모순을 타개하려 했던 그의 복권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2018년 허균 사망 400주년이 됐을 때 후손들은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만 1247명의 서명과 함께요. 조선 왕조에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허균의 신원을 회복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행정안전부가 공식 홈페이지에 허균의 생애와 사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웹툰을 올렸어요. 제목이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 허균이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허균을 재평가한 거죠. 물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복권을 선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민간 차원에서 학계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실상 복권을 인정한 셈입니다. 허균의 문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를 싫어했던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조선왕 조실록에도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문장의 화려함이 근래에 견줄 만한 자가 없다. 문제가 뛰어나 붓만 들면 수천 마디의 말을 써내려간다. 허균은 정말 다양한 작품을 남겼어요. 성소부부고는 시, 문장, 편지, 소설 등을 담은 문집이고 도문대작은 조선 팔도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한 책이에요. 을병조천록은 명나라에 갔을 때의 기록이고 한정록은 도교 사상에 관한 책이죠. 소설도 여러 편 썼어요. 남궁선생전은 도교를 믿는 남궁두라는 인물 이야기고 송곡산 인전은 스승 이다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에요. 엄처사전은 효자 이야기, 장산인전은 도수를 부리는 사람 이야기, 장생전은 술 취하면 다른 사람 흉내를 내는 사람 이야기죠. 그리고 물론 홍길동전이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로 서얼 차별을 비판하고 이상 사회를 꿈꾸는 내용이죠. 이 소설은 허균이 죽은 뒤에도 계속 읽혔고 지금까지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고전이 됐습니다. 허균의 작품들은 역적의 작품이라 모두 불태워질 뻔했어요. 하지만 외손자 이필진이 성소부부고를 간행했고 다른 문인들이 을병조천록이나 국조시상 같은 작품들을 비밀리에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허균의 또 다른 면모는 미식가였다는 거예요. 도문대작 서문에서 허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기는 했지만 선친이 생존해 계실 적에는 사방에서 나는 별미를 예물로 바치는 자가 많아서 나는 어릴 때 온갖 진귀한 음식을 고루 먹을 수 있었다. 커서는 잘 사는 집에 장가들어서 산의 진미를 다 맛볼 수 있었고 벼슬길에 나선 뒤로는 남북으로 전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별미를 모두 먹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먹는 것과 성욕은 사람의 본성이다. 더구나 먹는 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먹방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죠. 특히 고향 강릉의 방풍죽을 설명할 때는 정말 맛있게 묘사했어요. 사기 그릇에 담아 따뜻할 때 먹는데 달콤한 향기가 입에 가득해 3일 동안 가시지 않는다. 새 속에서는 참으로 상품의 진미라고요. 읽는 사람이 당장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글이죠. 허균은 또 그림을 좋아했어요. 화가 이정에게 동산 그림을 의뢰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집을 그린 다음 온갖 꽃과 긴 대나무 1000그루를 심고 이런 식으로요. 요즘으로 치면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하는 것과 비슷하죠. 책도 정말 좋아했어요. 한정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지 못했던 책을 읽을 때에는 마치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고 이미 읽은 책을 볼 때에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난 것 같다. 이런 면모들을 보면 허균은 단순한 정치가나 사상가가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사랑한 르네상스적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허균의 외모에 대해서는 상반된 기록들이 있어요. 그를 싫어한 사람들은 생김새가 좋지 않다. 늙은 여우가 묶여있는 상이라고 악평했죠. 하지만 허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총명하고 재기가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허균 자신은 1600년 31살 때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직 40도 채 되지 않았는데 머리가 벌써 이처럼 되었으니 만약 좀 더 지난다면 어떤 모양이 될는지 알 수 없구려. 젊었을 때부터 새치가 많았거나 탈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 후반에 쓴 시를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해마다 병든 이 몸 사행길에 서 있으니 세월 따라 제멋대로 구레나루 텁석하네. 앙상한 뼈뿐인 몸이나마 편히 늙는다면 눈이 나빡을 읽기 어려움이 한이 되네.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나빠지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뼈가 앙상해지고 구레나룻은 더부룩해진 모습이 그려지죠. 요즘으로 치면 건강을 돌보지 않고 공부와 일에만 매진한 학자의 모습이에요. 성격은 어땠을까요? 허균 스스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찍이 엄한 훈계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굴며 저도 모르게 경박한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온 세상이 허겁지겁 다 가는 길을 옥마는 안 따르고 남들은 고생으로 여기는 것을 옥마는 달갑게 여긴다면 마음은 편안하고 정신은 깨끗하고
완전히 마이페이스 스타일이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허균을 천재로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파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허균의 시를 읽다 보면 깊은 고독이 느껴져요. 특히 가족들이 연이어 죽고 친구들도 역모로 죽고 난 뒤의 시들은 정말 쓸쓸합니다. 4년에 3번이나 여길 왔는데 슬프고 즐거움은 일에 따라서 떠나거나 머물거나 모두 나그네 얼굴이랑 귀 밑은 하마 옹인걸 변새가 어두우니 물 한 개 검고 밤이 기니 촛불은 눈물 불거라 남은 꿈 깨어지니 쓸쓸한 고독 싸늘한 새벽바람 주렴을 뚫네. 또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텅 빈 우주 아랄이 부서져 가라앉아 외로운 삶의 세월 이미 캄캄 어두워져 외로이 앉은 자세 쓸쓸하고 조용하니 벼슬을 그만두고 또 놀고픈 마음이네. 허균은 자신을 고독한 나그네라고 자주 불렀어요. 실제로 이 시점에 허균이 친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스승들, 친구들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더 비참한 건 살아있는 사람들과도 제대로 교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강변치루 사건 이후로는 누가 역모에 연루될지 모르니까 다들 조심했거든요. 허균도 살기 위해 이이천 밑에서 일했지만 그게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어요. 외손자 이필진의 말처럼 인목대비를 패하자는 의논에 끼어든 것은 본심이 아니었으므로 매일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을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죽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언제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던 거죠. 결국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허균은 정말 역모를 꾀한 걸까요? 증거를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첫째, 허균의 딸이 세자의 후궁이었다는 점. 굳이 위험한 역모를 꾀할 이유가 없었죠. 둘째, 제대로 된 신문도 없이 급하게 처형됐다는 점. 셋째, 공모자 중 한 명인 현흥민이 허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점.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허균이 이이첨의 수족으로 일하다가 뭔가 돌발 행동을 해서 이이첨에게 부담이 되자 토사구팽당했다고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게 결정타였을 거라고 봐요. 이이첨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반대파가 많은데 허균 때문에 자신까지 비판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입을 막아버린 거죠. 실제로 이이첨은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만약 다시 묻는다면 그는 반드시 잠깐 사이에 살아날 계책을 꾸며 다시 함부로 말을 낼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허균이 입을 열면 이이첨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도 없이 급하게 처형한 겁니다. 물론 허균이 완전히 무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서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조선 사회를 바꾸고 싶어 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호밀론이나 유죄론 같은 글도 썼고요. 하지만 그게 구체적인 역모 계획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허균의 사상을 보면 정말 시대를 300년은 앞서간 것 같아요. 백성이 가장 두려운 존재다. 신분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 욕망은 억제할 게 아니라 긍정해야 한다. 같은 주장들은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어요. 특히 호밀론의 이 대목은 정말 놀랍습니다. 호미는 나라의 허술한 틈을 엿보고 일의 형세가 편승할 만한가를 노리다가 팔을 휘두르며 밭두렁 위에서 한 차례 소리 지르면 저들 원민이란 자들이 소리만 듣고도 모여들어 모의하지 않고도 함께 외쳐대기 마련이다. 이게 400년 전에 쓰인 글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민중혁명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보다 170년이나 앞선 시기예요. 유죄론의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하면은 고귀한 집안의 태생이라 하여 그 성품을 풍부하게 해주지 않고 미천한 집안의 태생이라고 하여 그 품성을 인색하게 주지만은 않는다. 신분제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체제 전복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으로 치면 계급 사회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더 놀라운 건 욕망의 긍정입니다. 남녀 간의 정욕은 하늘이 준 것이고 윤리와 기강을 분별하는 일은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늘은 성인보다 높으니 차라리 성인의 가르침을 어길지언정 하늘이 준 본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
성리학에서는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허균은 정반대로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억압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이건 200년 뒤 서양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이나 주장한 내용이에요. 허균은 역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을까요? 조선 왕조는 500년 내내 허균을 역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복권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사학자 이이화는 허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한 사람. 차별 없는 세상, 약자가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 인본주의자이고 자유주의자다. 행정안전부는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천재 허균이라고 평가했고요. 허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천재 문장가이자 미식가, 독서광이자 예술 애호가, 사상가이자 개혁가였죠.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실패했고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의 재능과 사상이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괴물, 역적으로 낙인 찍혔죠. 그의 책들은 불태워졌고 후손들은 300년 동안 남의 족보에 숨어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홍길동전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고전이 됐고 허균의 사상은 민주주의와 평등의 선구자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금서였던 성소부부고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요. 결국 역사는 허균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381년이 걸렸지만요. 허균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시대를 앞서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천재의 고독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허균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명예도 심지어 무덤조차도요.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과 사상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바는 오직 백성일 뿐이다. 허균의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 중요한 말인지도 모르죠. 조선이 천지간의 괴물이라고 두려워했던 허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가 진짜 괴물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꿈꾼 선각자였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